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생겼는데요.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둘 다 지금 이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명문연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의대 증원 등 최근에 이제 국회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 일찍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아침 일찍 오니까 기분이 네. 좋습니다. 네, 상쾌하죠. 네. 아, 상쾌하죠. 예, 날이 근데 아직도 좀 더워요. 더우죠. 예. 부득지근하죠 아직까지는. 예. 예. 대구는 더 더울 것 같아요. 아니요. 아, 그래요. 지금 완전히 달라진 게 예. 대구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시원하고 서울이 확실히 네. 도심 열섬 현상이 있어서 예. 특히 밤이 대구보다는 더 더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대구 종종 내려가시죠? 그럼요. 예. 예. 일주일에 한 2번은 내려갑니다. 예, 대구가 예. 그래서 하도 자주 내려가서 네. KTX 타면은 저 산 뒤에 어떤 마을이 있는가지 그림이 싹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KTX 할인 좀 해줘야 돼요. 예, 저희가 지금 여쭤볼 말씀이 참 많은데요. 그 민주당 얘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민주당에 새로운 위원회가 좀 생겼어요.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그 이름이 참 센 것 같은데 대장동 변호인 출신의 또 친명계를 비롯해서 문재인 청와대 출신 등 친문계까지 골고루 포진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두 가지 좀 시각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문제를 네. 이제 완전히 이제 프레임을 전환해서 이거는 예. 완전히 이제 정치 탄압, 전 정권 탄압이다. 탄압 프레임.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당 전체로 예.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취지로 먼저 이게 발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좌파들은 이런 어떤 용어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해요. 완전히 이제 용어 투쟁을 어떻게 보면 정치 투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발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게 마치 이제 이런 용어를 언론에서 쓰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어느새 이게 문재인 정권, 문재인 일가의 어떤 비리 수사가 아니고 마치 정말 이 정권 네. 어떤 탄압의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용어를 이게 쓰는데 참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좌파들에서 참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일가 비리 뭐 옹호위원회 우리 당은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뭐 이런 어떤 일부 어떤 친문 세력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면을 또 감안해서 나는 이렇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신경을 쓴다. 이런 또 어떤 당이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화합 내지는 그렇죠. 친문 세력을 좀 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취지로 이런 어떤 위원회를 발족시킨 것 같습니다. 이게 국힘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힘도 이 장명에 대해서는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네. 이 민주당이 확실히 이 장명에 대해서는 네. 타고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십시오. 이제 국제 IA 용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예. 이제 처리수, 네. 트리티드 워터라고 예. 그게 국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그걸 쓰려고 하니까 완전히 벌떼처럼 개떼처럼 달라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이 용어 선택, 용어 선정을 굉장히 좌파들은 참 중요시 여기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약삭 빠르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과거에 또 사드에 몸이 튀겨질 것 같다고 아, 하면서 네. 춤도 췄었는데 그런저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비명 행사 공천이었잖아요. 민주당의 공천이 이른바 이제 비명 행사 공천으로 불렸었는데 비명이 행사한다 그래서 친명과 친문의 그 긴장이 높은 상태였는데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와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이니까 이 공동 전선을 펼치는 이런 모양새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위원회에 좀 임하는 생각은 다를 것 같아요. 친명과 친문 간에. 네, 완전히 다르죠. 사실은 이제 친명과 친문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지난번 공천에서 비명행사 친명 뭐 행제에서 그 갈등의 어떻게 보면 좀 정점
방점을 찍었지만 네. 그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연원을 올라가면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경선 때 했던 뭐 그 해경군 김 씨의 어떤 그렇죠, 그런 어떤 예. 이슈였던 문제라든지 또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또 많은 또 고소 고발이 특히 대장동을 비롯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등등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에 어떻게 보면은 수사의 단초가 돼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친명은 사실은 건널 수 없는 다리는 건넜지만 이런 어떤 재판과 수사를 앞두고는 5월 동주 입장으로서 예. 지금 이제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이렇게 5월 보입니다. 동주다. 네. 예. 그럼 언제까지 양측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장기적 화합이 결합에 그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또 의문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그 수사 내지 재판이라는 동명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언제든지 이 배는 뒤집어지거나 이제 깨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그리고 어떤 대선에 있어서 있던 또 이재명 대표의 여론조사의 어떤 지지율의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깨지는 어떤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또 예정이 돼 있어요. 보니까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2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마 10월에 2개 나올 것 같은데 10월 후반쯤 나올 것 같은데 그 선거 후에 민주당 내 역학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이게 하세요? 제가 민주당 뭐 전현직 의원들하고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 두 가지를 예상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 저희들의 기대이기도 한데 유죄 판결이 나와서 그것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또 위정교사 판결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위정교사 같은 경우는 또 뭐 30분 동안 뭐 어젠가 그저께인가 재판장에서 다 이제 녹취 파일을 다 틀었다는 어떤 그런 어떤 보도도 나오고 특히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안다 모르다 김문기 전 처장의 건도 그렇지만 특히 이 백현동 건은 꼼짝 못합니다. 네. 백현동 건은 국토부의 공문도 결국은 이제 그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이제 적이 판단하라는 명시적인 어떤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성남시의 도시개발 담당한 국장 예. 그리고 과장들이 이것은 뭐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알아서 판단한 용도 변경의 사항이다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이제 명백하게 이제 언급한 사항이고 무엇보다도 이미 예. 이 재판에 어떻게 보면 동진 앞뒤면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허가방 김인섭 전 이제 그 이재명 성남시, 대표의 예. 그 선거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중형을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인섭 씨가 받았다는 것은 곧 허가했던 주체인 성남시 즉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자유스럽지 못한다는 이미 네. 저는 재판부에서 판결이 저는 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이 났을 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위상이 굉장히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예. 또 두 번째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여론의 추이다. 이렇게 재판이 났다 할지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여론조사, 즉 대통령 차기 대통령 후보 조사를 하면 별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흔들림이 없게 예. 될 때는 특히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인 현재 상태의 1인 한동훈 대표하고는 차이가 꽤 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태에서는 별로 어떤 정치적 타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딱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쪽에서는 그걸로 인한 이재명 대표의 여론조사에 있던 추이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유죄는 상수라고 보고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국민이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위원회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네, 예. 그와 관련해서 또 김영배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라거나 뭐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뇌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문다희 씨와 그 전 사위에 대한 어떤 그 불법 취직 문제를 두고 비판을 지금 언론이라든지 많은 어떤 여론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할 때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정식으로 정당하게 취직을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완전히 당시 그 타이 이스타 젯의 사실상 대주주였던 이상직 전 의원이 이제 강압적으로 항공 분야에 아무런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전 사위를 불법적으로 취직을 시켰고 그것이 또 당시 타이 이스타젯의 사장이었던 사람에 의해서 법정 증인이 또 나왔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이상직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이라든지 공천에 어떤 특혜를 주었다 이런 어떤 고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검찰에서 삼자 뇌물죄에서 지금 직접 뇌물죄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어떤 불법 어떤 취업의 어떤 문제는 딱 잘라서 그냥 사위가 취직했는데 왜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연결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그 국민들을 정말 개대지 보면서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공격을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은 계속해서 이게 어떤 정권 탄압이라는 이런 어떤 문재인 어떤 지금 진영 특히 민주당 어떤 진영의 프레임에 저희가 잘못하면 놀아날 네. 수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가 저는 위축 그리고 재판도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항공사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전 사위가 항공사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항공사의 전무로 또 근무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억대 연봉에 집세와 또 항공료까지 또 지원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취업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반응이 보이고 있다. 저도 예. 당시에 그 이상직 전 의원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한노이 있었기 때문에 예. 친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 친한 게 아니라 이제 예. 그때 이제 그 이스타 항공의 그때 임금 체불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스타 항공의 노조 위원장과 계속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예. 그 이상직 전 의원을 뭐 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에 좀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네. 당시에 우리가 사실 좀 잘 되짚어 보면 정말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지금 후한무치하게 지금 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타이 이스타 젯이 이상직 전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네. 당시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였는데 이것을 국회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과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그 전 사위였던 불법 취업 문제와 이상직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연결고리를 자꾸 끊으려고 했는데 그게 실소유자가 이상직임이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런 또 언급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름부터가 이스타젯하고 타이 이스타젯하고 이게 김세범하고 타이 김세범하고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거는 다르겠죠. 아예- 김세범과 타이 김세범은. 태국 놀러 가면 김세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 그 운명 출간했던 그 출판사에서 딸 문다희 씨한테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부분이 또 논란이 됐어요. 그 의원님도 책을 출간해 보셨지만 네. 이게 출판사에서 책 디자인으로 2억 5천만 원 쏜다. 이게 이 해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어떤 책 디자인으로 2억 5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책 디자인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출판사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책 네.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운명이라는 책이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책 출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했던 단초가 되는 정말 운명적인 책이 아닌가. 가수도 이 노래 제목처럼 인생이 흘러간다고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책도 이 제목처럼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명이 수사로 기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예술인데요. 근데 예. 이게 그 처음에는 뭐 2억 5천을 그 문다의 디자이너로 이야기를 하다가 네. 또 지금은 또 그 중에 또 인세를 또 윤건영 의원이 뭐 1억을 또 주었다. 뭐 그렇게 지금 자꾸 말이 달라지고 있는 건데 최소한 이런 어떤 명백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솔직히 이 문제는 사실은 뭐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정여세라든지 이런 네. 어떤 문제와 좀 관련이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문제 정도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사죄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걸 굳이 과거에 관계됐던 윤건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김정숙 여사 5천만 원 입금에 대해서 또 뭐 조국까지 나서서 네.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전직 대통령에서 정말 하는 모습이 정말 참 구차해 보입니다. 극우 단체가 뭐 시위를 해가지고 뭐 돈을 입금을 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본인이 예.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이 폰으로 이런 어떤 그 뱅킹이 안 된다면은 네. 거기에 비서관도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뭐 심부름 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지인 통해서 뭐 한다고 하면은 누가 그 5천만 원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하면 그냥 뭐 통장 줘가지고 네. 계좌 네. 이체 송금을 부탁하는데 참 말이 안 되는 어떤 별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참 사람이 참 구차해 보입니다. 네. 예. 또 김영진 의원은 이걸 두고 또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연상된다. 또 망신과 모욕을 주고 뭔가 있을 것처럼 먼지떨이식으로 압박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수사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문다혜 씨의 그 SNS 외에는 또 자세히 대응을 안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그게 수사에서 또 다른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사실은 또 창피한 면도 있고 하니까 자꾸 이제 대리인들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들 통해서 이제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진 의원이 하는 어떤 논두렁 시기가 사실은 우리가 명백한 그 실체를 보고 또 논두렁 시기를 봐야 되는데 논두렁 시기라 하면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선택을 연관시키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입장에서 특히 좌파 진영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어떤 네. 어떻게 보면 산물이죠. 그거를 교묘하게 또 이제 연상을 시키기 위해서 논두렁 시계를 또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본다면 이 논두렁 시계가 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명백하게 당시 어떤 노인차 전 회장으로부터 이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현재 기록이나 모든 것에서도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건 창피하니까 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명백하게 불법으로 받은 이런 어떤 논두렁 시계 자체에 대해서 이걸 또 언급을 하는 것은 저는 이 법적인보다는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어떤 감정에 호소하겠다, 정치적 탄압이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진영의 감정을 호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있던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층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추석 민심이 두려워서인가 하락하는 국정 지지도의 반전 계기를 찾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 각오하셔야 될 거다. 세게 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거 뭐 수사한다고 추석에 영향 좀 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뭐 이게 뭐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정치 탄압 내지는 어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 낮은 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을 전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글자가 들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부인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 원래는 또 7월달에 수사를 받아야 그렇죠.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꾸 연기를 해서 지금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뭐 7월달에 나오면 어떤 추석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다혜 씨 어떤 서창수 전 뭐 그 사위했던 문제라든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이슈도 사실은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온 건데 이게 또 추석하고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어불성설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근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4년 동안 끌다가 왜 이제서야 또 수사를 본격화하냐 이런 지적이 있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또 그런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9월 15일자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물러나죠. 임기가 끝나는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2년 전에 취임했을 때 뭐 탈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사인을 이제 하면서 시작했을 정도로 사실은 이 정권 초기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초기부터 네.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대표적으로 탈원전이라든지 또 그 송철호 울산시장 어떤 부정 어떤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탈북 어부에 대한 강제 북송의 그렇죠. 문제라든지 또 해수부 공무원의 어떤 문제 또 통계 어떤 조작의 문제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의혹 그리고 정권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고 또한 문재인 지금 전 대통령의 이런 어떤 문제 그리고 또 이재명 또 대표했던 어떤 법화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초기부터 수사의 속도를 높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가 자꾸 지연돼서 하다 보니까 좌파 진영, 민주당 진영에 이런 어떤 역공의 빌미를 줬다. 뭐든지 보면은 정권 초기에 이런 문제를 좀 수사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좀 정권의 어떤 정당성과 수사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이런 어떤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어떤 가운데서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역공의 빌미를 줬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사실은 저희가 너무 믿은 게 아니냐. 참 이런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정권이 출범하면 보통 중요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대부분 털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좀 오래됐다. 그래서 이제 양측에서 다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일에 민주당에서 한준호 의원을 또 위원장으로 출범하는 또 다른 위원회가 또 출범합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도 출범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많이 이렇게 출범을 시키는데 국민의힘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그 국회에서 이런 당내 특위를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정 당이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정치 내지는 정책의 어떤 지향점 포인트를 네.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위가 사실은 법적으로 볼 때는 뭐 정부가 따라야 될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이런 특위가 출발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언론에서 받기가 쉽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특위 한 5개 특위에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특위와 관련된 대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죠. 토론 프로그램을 언론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마음가짐이 이 특위가 만들어지고 이 특위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럼 이 시점에서 저는 특위가 또 특히 검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독재 만들어졌느냐. 물론 그 중에 그 동안에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수사를 받으면은 뭐 검찰 독재다, 검찰 탄압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특히 최근에 이게 어떤 또 이슈가 있냐면은 지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지금 3명이 이미 지금 그 1심 판결이 지금 나왔고 그렇죠.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5번째, 6번째 소환 조사를 해도 지금 이제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박성재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거 보면 이제 그 강제적으로 구인해야 된다, 그 강제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발언을 이제 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싶고 앞으로 뭐든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할 때마다 아마 이 검찰 독재
뭐 이런 어떤 위원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뭐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또 검찰청으로 달려가고 뭐 그런 어떤 정치 투쟁의 어떤 네.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과연 여기에 그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만 강하게 좀 맞불을 좀 취해야 됩니다. 예, 맞불을 좀 쳐야 될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또 이재명 대표야 민주당 대표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까? 예방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될 때부터 이런 어떤 면을 굉장히 좀 그 우려를 했었고 그리고 참 이게 저는 이 위헌 심판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의전서열 2위인 네. 국회의장을 뽑는데 이제 국회의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까지 지금 참여해서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의전서열 2위를 뽑는 거하고 마치 당내 인사를 뽑는 거하고 지금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만 뽑았는데 당까지 개입시키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회의장이 국회를 합리적 중립적으로 이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민주당의 있던 특정 정당에 있던 입장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처음부터 우려를 이제 해왔었는데 지금 국회 운영하는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그 예방하는 것이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지금 이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금 예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국회의장으로 저는 정말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국회의장은 지금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민주당 당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예방한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은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를 지금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예.